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LBC 방송국입니다. Lecture and Broadcasting for Culture. 보빙던의 산업단지에서 사람들이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많은 지역 사람들이 이를 보빙던 병이라고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한 잔의 차와 한 사람의 집착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음을. 오늘은 티컵 포이즈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세련 엑스파일 진행을 맡고 있는 철철 교주입니다. 네, 게스트로 이 자리에 온 오설록수입니다. 네, 오설록수님이 오셨어요. 지금 게스트란 말을 했는데 이게 자기도 엑스파일 팬으로서 근데 문득 안녕하십니까 게스트 썰입니다 할 뻔한 거예요. 게스트 썰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또 이제 새롭게 대본도 쓰고 또 엑스파일에 참여를 해주신 오설록수님을 모셨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오설록수 누가 이러시겠지만 오늘 방송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오설록수님의 또 역량을 또 저희가 알 수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네, 아니 이게 일단은 게스트 썰님이랑 소장님이 워낙 그 길을 닦아 놓으신 게 뭐 나름 잘 닦아 놓으셔가지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좀 무임승차를 약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그런 부분에 좀 걱정이 되고 사람들이 좀 눈높이를 제가 맞춰줄 수 있을까? 귀높이. 귀높이죠. 그렇죠. 귀높이. 네. 귀높이를 좀 맞출 수 있을까 이런 부분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범죄로 바로 들어가 보죠. 이게 네. 바로 우리가 실력으로 결과물로서 사람들에게 보여드리는 딱 그렇죠. 그걸 해봅시다. 독살이에요. 독살로 시작이 됐어요. 범죄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텐데 그냥 제 개인적으로 생각 독살이라고 딱 생각하면 뭐 이게 여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긴 하는데 아무튼 범죄를 좀 보겠습니다. 네.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됩니까? 일단 범죄부터 출발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범죄로부터 출발을 하면 되고 일단은 1971년 영국의 보빙던이라는 한 렌즈를 생산하는 렌즈 작업장으로 같이 가시면 됩니다. 콘택트 네. 렌즈요? 그게 전쟁용품의 렌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뭐 대포라든지 이게 1970년대니까 70년대 탱크라든지 그런 쪽에 사용됐었던 렌즈라고 있었고 당시에 아마 그 환경상 화학용품이나 좀 중독성이 강한 중금속에 많이 노출될 환경이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뭐 렌즈라고 하니까 예전에도 이렇게 망원경 같은데 이게 전투용으로도 먼 곳을 보고 타격을 해야 되니까 그런 데 썼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보빙던이란 건 그러면 그 산업 단지의 이름인가요? 공장의 이름? 그 하나의 도시의 이름입니다. 영국에 있는 도시의 이름이고 이스트라고 하는 좀 외곽에 있는 지역입니다. 뭐 시흥 신도시, 뭐 안산 공업단지 뭐 이런 느낌이겠네요. 네, 그렇게 좀 가깝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그런 곳에서 지금 독살 사건이 일어난 것 같네요. 네. 처음부터 이게 독살이라고 지금 알려진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사실은 독살이라고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작업장에서 밥이글 또는 밥에글이라는 사람이 좀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이 사람이 밥이글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신이 이전에 겪었었던 위장염이 재발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 그러니까 피해자죠. 그러니까 처음 피해자는. 첫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도 가보고 왜냐하면 내가 이전에 겪었던 병이니까 병원에 가서 뭐 나름 치료가 됐다 생각하고 오고 이렇게 하기를 반복하는데 또 중요한 게 여기서 유사한 증상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 유사한 증상이라는 것은 좀 구토라든지 복통 또 그 외의 통증, 호흡기 질환 이런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래서 근데 유독 바비글이 조금 더 이 증상이 심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과거에 위장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으니까 이런 거에 더 민감히 반응했을 수는 있겠네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도 이것이 내가 원래 병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독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사망하지도 않는 독이었을 테니까 더 전염병처럼 그러면 이렇게 해서 사망에까지 좀 시간이 흐른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사망 원인이 밝혀졌을 거 아니에요? 네. 사망 원인은 이제 이 친구가 입원을 했다가 다시 퇴원을 했어요. 그래 되게 오래 살아 있었구나. 네. 독살. 좀 만성형이라 보시면 돼요. 퇴원을 했다가 퇴원을 해서 조금 자기 나름대로 주변의 보살핌을 받다가 결국엔 사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밝혀진 사인이 말초신경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초신경에 이제 생겨난 염증 때문에 사망을 했다라고 결론이 지어집니다.
이게 말초신경염 하면은 좀 막연한 이름이긴 한데 어쨌든 독살이라는 증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그냥 뭐 자연사 또는 자기에 있었던 병이 재발해서 죽었다 정도로만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한편으로는 회사나 공장 측에서는 약간 덮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더군다나 유사한 증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약 70명의 사람들이 유사한 증상을 겪고 있으니까. 회사 입장에서 혼자 뜨끔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회사에서 또 보상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자꾸 막 네. 덮으려고 하고 네.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바비글의 후임이 뭔가 작업을 시작하고 나서 또 문제가 생겼을 것 같기도 한데 그 70명도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요한 게 네네. 그러니까 재밌는 게 70명은 죽진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유사한 고통을 겪지만 그 사람들은 다행히 뭐 회복을 한다든지 더 심해지지 않는다는 선에서 멈췄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독살이라고 의심하기가 힘들었겠네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베글의 또는 바이글의 후임이 왔어요. 근데 그 후임도 이글과 유사한 증세를 겪기 시작해요.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은 아 그래 이 산업단지가 좀 문제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결국에는 이 후임이 네. 스스로가 일을 진행할 수 없어 이제 일을 그만두게 되거든요. 아, 네네. 네. 그 다음에 후임으로 들어온 사람이 이제 프레드 빅스라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또 터지는 거죠. 아 그래요? 이 사람도 죽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보빙던 작업장에서 발생한 두 번째 희생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게 지금 그냥 막연하게 그냥 제 생각으로는 지금 무차별 독극물 테러잖아요. 네. 우리가 다루고 있으니까 네네. 그냥 막연하게 들으면 지금 약간 공장이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긴 한데 네네. 우리 방송에서 듣는 거니까 지금 무차별 테러임에도 불구하고 치사율이 네. 높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치사율은 높지 네. 않고 그게 지금 범인이 그런 정도의 독밖에 못 구한 건지 아니면 자신이 숨기 위해서 그렇게 약한 독을 상용한 건지는 모르겠네요. 네. 일단 그러면 지금 프레드 빅스가 입원을 했겠죠. 바로 죽진 않았겠죠. 네. 독의 특성상. 런던 국립병원의 이제 신경 질환에다가 이제 각종 질환까지 좀 합병증을 알아서 입원을 하게 되고 병원에서는 판단하건대 이제 빅스가 가지고 있는 병이 너무 깊어서 이미 늦었습니다라는 판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치유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 의사들도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프레드 빅스마저 죽게 되는데 예. 사람들은 이제 뭐 사람들은 계속 이 프레드 빅스를 보살펴주는 사람들은 주변에 있으니까 네, 네. 아무도 그 주변에 대해서는 의심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냥 그렇겠죠. 네, 자연사, 얘도 자연사인가, 의문사 이렇게만 좀 의문이 남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이 많은 또 한 공장이 일어났다면 거기 공장의 생수에다가 뭔가 독을 탔거나 아니면 뭔가 그 사람들이 같이 공유하는 어떤 것에 지금 독이 있다는 것 같은데 네네. 그럼 독의 출처가 밝혀지긴 했습니까? 네, 독의 출처가 밝혀지는 과정이 프레드 빅스, 즉 2명의 사람이 죽고 약 70명의 사람이 고통을 받으니까 회사 측에서도 어떻게 보면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게 우리 회사 잘못 아니야라는 걱정 때문에 이 앤더슨이라는 이제 독극물 전문가 박사한테 의뢰를 합니다. 야 이거 조사를 해봐라. 이거 우리 쪽에 문제가 있으면은 우리도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조사 의뢰를 받아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네네. 근데 분명히 주변 환경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어. 근데 여기서 한 가지가 딱 발견이 됩니다. 어떤 거였어요? 이제 주변의 환경을 좀 조사를 하다 보면은 직원들의 면담을 하게 되잖아요. 네네네. 면담 직원들, 조사가 들어가죠. 그렇죠. 예. 직원들의 면담을 하는데 한 사람이 왜 우리 탐정 드라마나 이런 좀 수사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전문적인 수사 인력이 아니라 갑자기 비전문적인 수사 인력이 나와서 혹시 이런 거 아닌가요?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네네. 딱 그런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어. 직원 면담을 하는데 제가 이제 좀 비슷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말씀하신 증상들로만 보면은 제 네. 개인적인 생각인데 탈륨 중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묻죠. 탈륨이요? 그랬더니 탈륨 중독의 이제 증상으로는 뭐 이제 그런 눈이나 피부, 폐, 간, 신장, 뭐 중추신경계, 소화계통에 영향을 미치니까 이런 쪽이 좀 더 가깝지 않을까요? 이렇게 대뜸 얘기를 합니다. 독극물 전문가들한테 그냥 한 산업단지의 작업자가. 그렇군요. 네. 뭔가 그 사람이 정말 그냥 독에 대한 오타쿠였을 수도 있고, 네네. 아니면 약간 의심되는 또 네. 부분도 있긴 있네요. 네, 그 수상한 냄새가 납니다. 박사가 생각했을 땐 그냥 일용직
네. 그 당시에 창고지기 정도의 수준에밖에 미치지 않았던 교육 수준이 높지 않았던 네. 그런 사람한테서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음. 탈륨 중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나오고 그의 화학 지식이 매우 뛰어나서 경찰에 의뢰를 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과거 이력을 조사를 하고 과거를 추적해 나가는 이제 좀 과정이 벌어집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건 확실히 수상한 부분이 있네요. 네네. 저는 처음에 거기 가서 이제 일용직 그런 분들이 말을 했다 그래서 이게 보통 기업이나 그런 공장 같은 거 컨설팅 해주거든요. 경영 네네. 입장에서. 근데 솔직히 경영 컨설팅을 해주는 사람들은 그냥 권위를 빌려주는 거지. 막상 해답은 이렇게 일용직 분들 그런 분들이 다 가지고 계세요. 왜냐면 오래 일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렇죠. 이제 그런 쪽에 뭔가 경험이 많은 분의 말일 줄 알았는데 듣고 보니까 그냥 범인인 것 같네요. 네, 약간 좀 이제 스스로가 좀 떠벌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죠. 면담 과정에서.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70명이나 지금 그렇게 테러를 했는데 아무도 몰라주고 그렇죠. 지금 뭐 수질 이래? 약간 이런 속으로 네. 그랬을 가능성이 있네요. 그러면 경찰이 이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했을 텐데 네. 그 과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가 1971년 이제 11월 21일,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프레드 빅스가 죽은 시점이 1971년 11월 19일이거든요. 아, 정확히 이틀 뒤. 그러니까 되게 짧은 기간에 조사가 이루어졌고 짧은 기간, 그러니까 한 2일 만에 면담이 끝나서 수상하다는 게 밝혀지고 경찰한테 의뢰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21일 경찰이 그 직원의 방을 급습을 해서 수색을 합니다. 야, 이틀 만에 이게 다 진행됐다는 건 이게 뭔가 이 기업의 힘이 아닌가 그럴 수도 그런 생각이 있죠. 좀 드네요. 네. 근데 방에서 매우 좋지 못한, 지금은 좀 표현하기가 그렇지만 매우 좋지 못한 상징물들 그리고 피해자와 독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일지를 딱 입수하게 됩니다. 전형적인 뭔가 그 나르시시즘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좀 보이네요. 네.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F라는 사람에게 아마도 프레드일 가능성이 높겠죠. 네네. F에게 특수한 화합물을 치사량만큼 먹였다. 3번에 걸쳐 나누어 주었다. 증상은 다음과 같다. 이런 정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뭔가 굉장히 큰 일을 하고 있다는 네. 그런 자부심 아니면 그런 걸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뭔가- 그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스스로에 대한 좀 과신이라는 게 없지는 않았을 거고 이런 것을 기록을 해나가고, 그러니까 계속 수정을 해나가는 약간 좀 과학자적인 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이제 좀 볼 텐데 네. 이 범인 지금 범인이라고 해도 되겠죠 이제? 네, 범인입니다. 범인이죠. 네. 이 사람의 이름 혹시 공개 가능합니까? 네, 공개 가능합니다. 이 사람 이름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세요. 네. 이 사람은 이름은 그레이엄 영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름은 청춘 스타 같네요. 하이틴 이게 스타 같은 이름. 사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잘생겼습니다. 네. 이제 뭐 법원에 가는 사진이라든지 정면 사진이 있는데 약간 스릴러나 수사물 좋아하시는 분들 아실 법한 셜록을 연기했던 베네딕트 컴페비치가 좀 연상이 되는 인상의 소유자거든요. 아, 그렇군요. 오슬록스님이 셜록을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네, 제가 좀 셜록 빠져. 그래서 지금 연관돼서 이분을 분이라고 할 필요도 없죠. 이 범죄자를 지금 혹시 첫 번째로 준비하신 겁니까? 아, 그거는 아니고 사실은 이 사람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 청취자분들과 제가 좀 같이 생각을 해봐야 할 만한 문제가 있지 않았나라는 부분을 좀 초점을 맞췄어요. 그러니까 같이 그래요? 좀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나를 알아보면서 같이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좀 의도를 짚었거든요. 좋습니다. 그러면 생애부터 그레이엄 영에 대해서 네. 이름만 들으면 하이틴 스타 같은 이 네. 범죄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뭐 생애에서 문제가 많았을 것 같아요. 그냥 이 그렇죠. 사람의 문제는 지금 이게 다른 연쇄살인마랑 굉장히 다르거든요. 지금 남자죠. 남자입니다. 남자죠. 지금 이름 처음에는 이게 여자가 아닐까라는 저는 처음에 얘기를 듣고 거기를 관리해주는 아주머니나 이런 분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보통 그 여성이 이런 독극물 테러를 했을 땐 목적이 확실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약간 목적이 자기 자신의 그 만족이잖아요. 네네. 조금 달라서 굉장히 지금까지 다뤘던 연쇄살인마랑은 다른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굉장히 이상한 어린 시를 보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특별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좀 들어보죠. 네, 그레이엄이 태어난 지 12주, 약 한 3개월 만에 뭐 예상을 하셨겠지만 모친이 사망하게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아버지가 재혼하게 되기까지 아버지에 의해서 삼촌과 고모에게 맡겨져서 키워지게 됩니다. 즉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 모두 다 받을 수 없는 환경에서 살게 되고 몇 년 후, 즉 태어난 지 3개월, 몇 년 후라고 해도
한 5년 내외였거든요. 어. 근데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3살이 되기 전에 이미 아버지, 계모 그리고 여동생과 살게 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그 사이에 재혼을 했군요. 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버지가 이 그레이엄을 키우기 어려워서 그러니까 개인적인 사정에 부양하기가 어려워서 맡겼다가 다시 불러들인 것인지 아니면은 이 미래의 새 어머니와 연애를 하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걸렸던 것인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의견이 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러네요. 지금 그건 확실하진 않은 네. 부분인 거죠. 어쨌든 중요한 시기에 그 이제 양육자의 영향을 받지 못하는 것이 매우 크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럼 이제 성장을 하는데 네. 그레이엄의 학창 시절 보통 이제 뭐 소극적의 왕따 뭐 그런 학창 시절을 보낸 친구들이 많은데 네네. 이 그레이엄의 학창 시절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네요. 좀 그런 느낌과는 다릅니다. 그래요? 예, 그레이엄이 일단은 매우 영리한 소년이었어요. 어. 그러니까 특히 역사, 과학 같은 데서도 우수한 성적을 받았고 나중에 이 그레이엄을 이 자리에까지라는 표현 좀 그렇지만 이러한 상황까지 만들어버릴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소인 언어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우수한 아이였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일화가 하나 있는데 이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11 플러스라는 이제 영국의 그 교과 과정이 있더라고요. 교과 과정을 통과했을 때 몰리와 프레드인데 몰리는 새어머니고 프레드는 아버지. 그러니까 네.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화학 실험 세트를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래요? 지금 부모한테 뭐 이렇게 막 뭐 미움을 받거나 그러진 않았나 봐요. 어쨌건 그래도 근데 상당히 화학 실험 선물 네. 세트를 받았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결과를 아니까 이게 참 좀 아이러니하고 네. 좀 소름 끼치는 부분도 있긴 하네요. 이때부터 시작됐구나라는 그렇죠. 게 문득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부터 시작됐구나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렇게 선물을 주는 아버지와 어머니였지만 사실 그레이엄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는 이 화학 세트가 문제가 되기보다는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살아왔다는 게 좀 더 맞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그레이엄은 집에서 고독과 외로움의 환경 속에서 성장을 했고 독 그리고 화학에 대한 집착과 함께 성장을 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뭐 그러면 이게 똑똑하고 이런 친구라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은 많았던 겁니까? 친구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적은 편은 아니었어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사진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잘생기고 지적이고 말 잘하고 인기가 없을 수는 없는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고 근데 이제 친구들과 여느 또래들과 다른 점이 점차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부분인가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친구들은 그 나이 하면은 너 누구 좋아 그러면은 전 처칠이요 뭐 이런 영웅들이 나올 법한데 얘는 악명 높은 영국의 독살자 파머라는 사람과 또는 의사 할리 크리폰. 할리 크리폰이 누구냐면 1910년대에 자신의 아내를 독살하고 매장한 후에 이제 비서와 도망친 악인 중에 악인이거든요. 이 지금 사건이 일어나기 거의 60년 이상 지난 일인데 네. 그 사람 그 범죄를 기억하고 그 사람을 자신의 영웅으로 삼고 있다는 건 굉장히 특이하네요. 네. 그리고 나아가서 뭐 유사한 범죄자가 있었지만 아돌프 히틀러까지 존경의 대상이 점차 진화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 식의 지금 삐뚤어진 어떻게 보면 멘토를 가지고 있는 시절을 보냈네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신이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긴 해요. 네네. 똑똑하고 또래 친구들이랑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이 지금 범죄자가 우리가 지금 알기로 2명이 죽었으니까 분명 연쇄살인마긴 한데 그러면 그 이전에 있었던 범죄는 없었습니까? 이전에 있었던 범죄가 있었고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 범죄자를 여기서 소개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때문 이유 그래요? 때문입니다. 이 범죄자가 그러면 첫 번째 살인 그게 언제 일어난 거예요? 정확히는 첫 번째 살인보다는 이 그레이엄의 첫 실험과 독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되면은 정확하게 하실 수 있는데 그레이엄이 1961년에 자기 가족 즉 아버지인 프레드, 어머니인 몰리, 동생인 위니프레드 또는 위니프리드에게 안티몬 등의 독을 테스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당연히 대부분 심하게 앓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이라는 거는 자기 친아버지, 새엄마, 여동생 이렇게 네, 말하는 맞습니다. 거죠. 그렇군요. 그럼 당연히 이제 고통을 엄청나게 호소를 했겠죠. 네. 그 원인이 그레이엄 영이라는 게 밝혀졌습니까 그 당시에? 아니요, 아무도 몰랐죠. 어. 몰랐고 2월부터 이제 당시 37세였던 몰리 영이 이제 복통이 나고 설사, 구토 증상을 앓기 시작했고 뭐 심지어는 그레이엄 자신도 아파서 학교를 며칠 못 가게 되는 좀 사태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아마도 요때 당시에는 좀 독을 다루는데 좀 서투른 면이 없지 않았나.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그렇겠죠. 소량으로 자기 자신에게도 실험을 하긴 했겠죠. 그리고 좀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네네. 이때 아무도 그러면 이건 결국 그 그레이엄 영의 자백에 의해서 나중에 밝혀진 일인 거죠. 네. 근데 이 과정을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뭐 동생도 오빠가 갑자기 주는 찻잔을 마시다가 시큼한 맛이 나서 버리고 근데 이미 먹은 게 있기 때문에 기차를 타고 가다가 환각을 보게 되고 사람들에 의해서 구조되고 이런 과정도 있고 그리고 이 과정을 넘어서 결국에는 그레이엄이 넘지 못할 선을 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어머니 몰리에 대한 아주 집중적인 실험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어머니에 대한 뭔가 진짜 분노일지 아니면 정말 순수하다는 표현 좀 그렇지만 그런 과학적 호기심인지는 모르겠네요. 지금은 저로서는. 네네. 그 일화가 있는데 3살 때 몰리가 그레이엄이 갖고 놀던 비행기 컬렉션을 부쉈던 일화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만을 보기에는 좀 어렵지만 근데 대체적으로 이 그레이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인터뷰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레이엄이 워낙 가족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네. 그런 사랑에 또 스스로도 받아들이지도 좀 못하는 아이였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건 어찌건 근데 그레이엄의 이야기인 거죠. 네. 주변의 평가도 어느 정도 있긴 하겠지만. 네. 그럼 몰리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실험을 한 건 아까 방금 뭐 예시도 보면 어느 정도의 가족에 대한 분노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 네.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 스스로가 만들어낸 게 좀 더 크긴 하겠죠. 네네. 그럼 지금 몰리가 집중적으로 당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몰리가 살해가 됩니까? 네. 근데 이 친구가 그러니까 이 그레이엄이라는 사람이 얼마만큼 악질적이냐면 장장 12개월에 걸쳐서 소량의 안티몬으로 몰리를 집중적으로 중독시키고 실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녀가 고통받는 모습을 아침, 점심, 저녁 매 식탁 자기 바로 앞에서 지켜봅니다. 정말 악취미네요. 네. 이건. 그리고 어느 날 정원에서 몰리가 뒹굴기 시작하는 걸 프레드가 발견을 하는데 그때 프레드가 딱 이상한 느낌을 느끼고 2층 자기를 누군가가 바라보는 것 같아서 2층 창문을 딱 바라보는데 그때 바라보고 있었던 아이가 바로 이 그레이엄이었던 프레드 같은 경우는 이제 친아버지죠. 네, 지금 친아버지입니다. 친아버지가 자기 네. 새어머니를 부축해서 들어가는 걸 위해서 네. 지켜보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이건 전형적인 사이코패스 같기도 하고. 네네. 뭔가 슬퍼하거나 기뻐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즐거워하고 있었을려나? 그냥 아무런 감정 없이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나중에 프레드가 진술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정도면 지금 몰리가 이렇게 중독돼서 죽음에 이르기 과정에서 네. 독살이라는 게 밝혀지지 않은 거예요? 네, 쉽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생각을 해보면 이때 당시 그레이엄의 나이가 14살입니다. 14살의 아이가 자신의 새어머니를 중독시켰다? 독을 가지고 그것도 12개월에 걸쳐서? 그렇죠. 이거 판단하기가 어렵죠. 14세가 가지고 있었던 화학적 지식을 근거로 했을 때는 이게 앞뒤가 안 맞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유추하기는 쉽지 않은 거죠. 네. 그러면 이건 그냥 뭐 지병으로 그냥 결론이 났겠네요. 네, 의사가 진단을 하는데 이거는 이전에 몰리가 당했던 차 사고로 인한 합병증의 결과물인 것 같다. 뭐 차 사고는 나중에 나타나니까. 네.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몰리는 이제 화장터로 들어가게 됩니다. 증거는 완전 없어진 거고. 네, 없어진 거나 그거는 이제 넘어갔겠네요. 그 후로 가족들은 안전했습니까? 나머지 가족들은? 그 후로 이제 그레이엄으로 입장으로 가면은 실험 대상이 없어졌잖아요. 네. 아버지를 대상으로 이번에 실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요. 네, 아버지의 음료와 음식에 독을 투여를 해서. 근데 이거 지금 이 독이 이름이 아까 얘기를 했나요? 이게 지금 안티몬이라고 내가. 네네, 안티몬 맞습니다. 안티몬 독 맞죠? 네네. 이게 구하기 쉬운 독이에요? 이게 그냥 이게 독성이 있으면 요즘 우리가 수면제도 쉽게 못 구하는 네, 세상이 그렇죠. 있는데 이때는 물론 70년대지만 네네. 그럼 이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구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시대 상황도 있기도 하지만 사실 저는 여기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그레이엄이 아까 말했듯이 얼마나 언어적으로 뛰어난지 얼마나 또는 거짓말을 잘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안티몬이 당시에 물론 접근하기 쉬웠던 약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허가가 나 있는 약국과 생산자만 취급을 가능했는데 약국에서 그레이엄이 자신의 과학 숙제를 핑계로 안티몬을 구한 다음에 지니고 다닙니다. 즉 약국에 가서 저 과학 실험을 해야 되는데 이런 좀 안티몬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해요. 좀 주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말을 하죠. 정말 영악한 14살짜리 아이였네요. 네. 그러니까 당시의 수사관이 그레이엄이 자신을 얼마만큼 성숙하고 노련하게 보이는 방법을 알고 있었고 그에 갖고 있었던 사리를 감추기에 얼마나 능숙한 아이였다라는 것을 좀 설명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사이코패스들이 보통 말을 잘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사람들의 감정을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네, 대표적으로 테디 번디 같은 사람은 그런 부분이 있네요. 그러면 지금 독극물에 대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의심이 아무래도 이렇게 좀 화학에 대한 어느 정도 좀 많은 지식도 있는 것도 있고 주변 사람들은 어느 정도 알지 않았을까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도 화학에 대한 좀 과도한 집착 이런 부분 때문에 아버지, 이모 그리고 화학 선생님이 그레이엄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요? 네, 범죄자라는 측면보다는 얘 너무 좀 화학에 좀 약간 열광적인 거 아니야? 쉽게 말하면 좀 미쳐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것 때문에 갑자기 이제 그의 좀 주변을 조사를 해보고 책상을 좀 뒤지기 시작하는데 그 책상 안에서 선생님이 약병과 노트를 하나 발견을 합니다. 그 노트는 무슨 노트인가요? 노트도 아까랑 유사합니다. 효능, 치사량 이런 것들을 적어놓은 도표가 기록돼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그러면 그걸로 증거가 돼서 혹시나 그레이엄이 지금 경찰에 수사를 받거나 그런 적은 없는 거예요? 지금 어려서 없나? 그게 이제 그렇게 해서 선생님이 경찰한테 이 그레이엄을 맡기게 되는데 경찰이 나름의 이 하나의 범죄로 수사하는 게 아니라 약을 갖고 있었던 어떤 그런 독살 실험에 대한 원인을 알기 위한 이 실험을 누가 저질렀나를 알기 위한 수사를 시작하는데 그레이엄이 5월 23일에 자신이 이 의심을 받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 이미 그 그레이엄은 자신의 물건을 치울 시기가 늦어서 걸리게 된 거예요. 아, 네네. 그래서 그레이엄이 선택한 방법은 자신의 아버지 그리고 동생 그리고 동생에 대한 실험을 수사 과정에서 자백을 하는 거예요. 몰린 뺐네. 몰리는 뺐죠. 그리고 증거도 없잖아요. 이제 화장했다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좀 매스 사이언티스트라는 느낌처럼 아이가 좀 정신에 문제 있다 이렇게 정도로만 이 사건이 일단락되고 맙니다. 그렇군요. 그럼 어쨌건 지금 새어머니를 죽이고 이게 62년도의 일이고 우리가 오프닝에서 얘기했던 그 첫 번째 살인 사건인 것처럼 얘기했던 물론 그 전에 얘기했지만 그 71년도 10년의 텀이 있어요. 그 10년의 텀 동안 아무 일도 없었다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이 사람의 행적에 대해서 혹시 좀 알고 있는 아니면 조사된 게 있나요 지금? 네, 그레이엄이 14세에 체포가 됐고 이 당시 나이와 그레이엄의 범행이 살인이 아니라고 경찰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브로드무어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재판 전에 검사를 했는데 인격 장애를 좀 진단을 받아서 이제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치료를 목적으로 수감을 하게 됩니다. 어리기도 하고 인격 장애만 갖고는 원래 안 되잖아요. 병증. 네,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환자로서 치료를 받기 시작했네요. 환자로서 이전에 다뤘던 비슷한 사례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브로드무어의 1885년 이후에 그레이엄이 최연소 수감자라는 거. 이 부분은 좀 특이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브로드무어 같은 경우에는 좀 강력한 정신병질자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네, 정신병질자들도 많고 이 위키디피아에서 브로드무어를 검색을 하면은 관련된 범죄자들 또 나오기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그레이엄 영의 이름이 위키디피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위키피디아. 네네. 좋습니다. 그레이엄의 사례를 봤을 때 지금 정신병원에 입원을 한 게 시점이고 그 이후에 범행이 이루어진 걸 보면 이 정신병원에서 치료가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네. 오히려 지금 정신병원에 있으면서 더 수준 높은 그런 화학자가 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오히려 그렇죠. 조금 더
연쇄살인을 할 만큼의 지식을 예. 쌓았으니까. 지식을 오히려 쌓을 수 있는 계기가 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뭐 병원에서의 문제는 없었던 거죠, 그래도. 병원에서 문제를 일으켰다라는 정황 증거만 있을 뿐, 뭐 있어요? 네, 밝혀지지 않은 게 하나는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게 이 사실은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어쨌건 치료를 목적으로 치료를 받게 되잖아요. 네네. 근데 이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이 그레이엄 영을 살인자가 아니라 범죄자가 아니라 그냥 좀 아픈 아이로 본 거예요. 14살짜리 어린 아이. 그래서 아우 너 그냥 치료만 잘 받으면 돼 하고 너 뭐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해 이랬더니 뭐 그 주변에 있었던 뭐 좀 풀 같은 것도 얘가 혼자서 막 조사를 해보고 도서관에도 접근해서 독에 관련된 책을 보는데 아무도 제지를 하지 않은 거죠. 이 아이는 그냥 좀 아픈 아이로만 분류가 돼서 그래서 이제 존 베이 리지라는 환자가 브로드무어 병원에 이제 입원한 지 한 달 만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살로 기록이 되는데 아무도 이게 그레이엄의 범죄라고 파악은 못했죠. 그레이엄의 범죄라는 그 증거가 나왔어요, 나중에 자백이 나왔다거나. 이게 이제 차후에 잡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을 뿐 사실은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인정된 것도 아니고 네. 범죄로. 그래도 만약 그렇다면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인 거죠. 네, 그렇죠. 그럼 이제 퇴원을 하겠네요. 퇴원까지 몇 년이 걸려요? 퇴원까지 정확히 입원 후 8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렇게 하고 사회는 정신병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똑똑한 사람이 그 일용직으로 일을 하고 있었구나. 네.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거기서 뭐 의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좋다, 다 나왔다 이런 네. 식의 평가를 받았겠죠, 당연히. 맞습니다. 네, 그레이엄이 이제 사회로 돌아가기에 적합하고 뭐 좀 정신적인 질환도 없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소름 끼치는 좀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과정이 사회로 돌려보내기 전에 면회 같은 거를 좀 합니다. 면회를 하는데 며칠 동안에 이제 여동생 위니프레드의 집에 있었어요. 그 여동생이 결혼을 했으니까 남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또 자식도 있겠죠. 그레이엄 영에게는 매우 좋은 소재들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목적은 딱 하나뿐이겠죠. 퇴원을 해야 되니까. 목적을 생각하면 자제할 수 있는 그런 범죄자군요. 네. 다른 충동에 의존하는 범죄자랑은 좀 확실히 다른 네네. 차이를 보이네요. 병원에서 뭐 다른 문제는 없었던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퇴원을 한 거네요. 네네. 그래요. 그럼 사회로 이제 돌아옵니다. 네. 그레이엄이 결국 이제 사회로 돌아오게 된 거죠. 8년 동안의 입원 기간을 마치고 치료 기간을 마치고 결국 이제 사회로 돌아옵니다. 23살의 나이로 돌아왔습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8년이 지났는데도 23살이네요. 네. 아직 창창한 나이네요. 네. 그리고 자신이 어쨌건 분명히 지식이 높은 사람이고 네. 뭐 우리가 범죄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과학 지식을 이용해서 직업을 얻었을 것 같아요. 예, 이왕이면 과학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직업을 찾아다녔죠. 그렇군요. 네. 어떤 직업을 얻었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약간 그런 정신 질환자를 위해서 정부의 좀 트레이닝 프로그램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보빙던의 작업장을 소개를 해주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게 그레이엄에게 좋은 하나의 실험 현장을 마치 화학까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을 쥐어준 꼴이 돼버린 게 된 거죠. 소재와 재료가 다 있었네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결과론적으로 보면 치료도 확실하게 하지 못한 채 퇴원을 시켰고 정부가 소개시켜준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결국에는 2차, 3차 범행으로 이어지게 된 거죠. 정부 입장에서 그 말을 들으면 굉장히 억울하겠지만 네. 결론적으로는 그렇죠. 부모 입장에서도 부모가 준 화학 세트가 어머니를 죽일 네, 꼴이 됐으니 뭐 지금 계속 그 아이러니한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네요. 그 이때 23살의 나이에 들어왔으니까 네. 여러 동료들도 있었고 할 텐데 그 동료들에 대한 이 그레이엄의 평은 혹시 남아 있는 게 있나요? 이 보면은 한 사람의 이제 인터뷰 내용을 제가 갖고 왔는데 네. 약간 어두운 면은 있었다고 합니다. 좀 뭔가 어두운 좀 다크한 면은 있지만 이 친구가 호불호가 확실한 성격이고 또 매우 지적이고 또 말도 잘했다는 거예요. 부침성이 없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뭐 있다 명확히 확실히 뭐 사교성이 좋아 이렇지는 않지만 적어도 할 말은 명확하게 구사할 줄 아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야 너 진짜 화학 지식 많다. 어디서 그렇게 많이 구했어?라고 물어보니까
아 자기는 이제 나는 저기 대학 또는 뭐 이런 데 진학에 실패한 화학과 학생이라서 화학을 좀 잘 알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얼버무리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그가 자신의 어머니와 가족에 대해서 화학 실험을 했다는 사실은 알지도 못했던 거죠. 그렇군요. 그래요. 병원에서 태어나서 지금 바로 보빙던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네. 보빙던이란 건 이제 지역이고 네. 그러면 이 사람이 일했던 뭐 정확한 뭐 공장이나 그런 거에 그런 게 그러면 어떤 곳이었던 거예요? 보빙던 하트퍼드셔에 있는 존 할랜드 연구소에서 보조 또는 창고지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는 그러니까 보조 또는 창고지기로서 일을 시작합니다. 이 회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시각 장비 즉 렌즈를 생산하는 회사다 보니까 뭐 탈륨이나 요오드 같은 것을 좀 취급할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결국엔 그레이엄이 창고를 관리하면서 이제 이런 화학물과 가까울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 그렇죠, 있었던 그렇죠. 거죠. 탈륨, 요오드 둘 다 중독성이 강한 물질들이죠. 네, 탈륨 같은 경우에 중독성이 매우 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과거가 안 밝혀졌지? 그게 고용주가 그레이엄의 재활 치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당연히 이제 소환을 해서 물어볼 거지 않습니까? 야, 너 아팠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너 이 정신병원에 8년 동안 왜 있었어? 라고 물어보니까 아까 위랑 매우 유사한 식의 답변을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거짓말이 뛰어난 거예요. 그레이엄이 말하기를 내 새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내 14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내가 이게 너무 슬퍼서 신경쇠약이 왔어. 그래서 나는 8년 동안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뭐 어릴 때 어머니 돌아가시고 네. 나이 들어서 또 청소년기에 새어머니까지 돌아가셨다고 하면 뭐 동정을 받긴 좋았겠네요. 그렇군요. 그레이엄의 관찰자도 그레이엄에 대해서 뭐 좋게 평가를 내렸나 봐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 정신병원에서 나오거나 범죄하고 나와서 이제 계속 그 관찰을 관찰? 하죠. 보호? 네, 뭐라고 보호 하죠? 관찰, 보호 관찰. 보호 관찰자? 뭐라고 하죠? 아무튼 네, 하여튼 관찰을 하는 관찰자 또는 이제 뭐 또는 관찰 담당자라고 네. 보시면 되는데 그런 사람도 잘 속였나 봐요. 그러니까 관찰 담당자가 사실은 좀 방만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뭐 회복을 이 사람이 애초에 믿어버리기도 했고 왜냐면 의사가 자기는 의사는 아니니까 그렇죠. 의사가 얘 멀쩡하대는데 회복했겠지. 음. 이래서 뭐 당시에 이 그레이엄이 범행을 저지르고 있을 당시에도 뭐 집이라든지 작업 공간을 방문을 하지 않았어요. 이게 매우 큰 원인이 된 거죠. 왜냐면은 오프너에서 나왔지만 그 작업 공간 속에서 증거가 다 나왔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군요. 이게 아마 뭐 보호 관찰자 같은 건데 1대1의 관계가 아닐 네, 거예요. 그러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이제 뭐 우리가 보기에는 방임처럼 보이지만 당연히 뭐 다 치료가 됐다, 네. 문제 없다라는 의사소견을 받아들이는 게 당연하겠죠. 네. 워낙 또 그만큼 그레이엄이 그 연기를 잘했다, 남을 잘 속였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정확하게 보시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범죄 행각은 아까 오프닝에서 앞에서 소개됐던 거기까지인가요? 지금 공장에서 일어난 일은? 네, 그렇군요. 아까 죽었던 사람이 밥 이글하고 프레드 빅스? 네. 맞죠. 1971년 11월쯤에 아까 죽고 바로 21일에 네 경찰이 들이닥치. 그렇다고 했는데 그럼 어떤 식으로 지금 타격을 가한 거예요? 이것도 아까 말한 탈륨? 탈륨을 네, 탈륨 이용한 중독입니다. 겁니까? 탈륨 중독인데,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만큼 그레이엄이 어떻게 범행을 저질렀냐면은 뭐 아까 70명의 사람이었다라고 맨 처음에 이제 고통받은 사람의 수를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70명의 사람한테 차라든지 커피를 대접을 하는 거예요. 뭐 일하시느라 힘드시죠? 이거 마시고 하세요. 그리고 찻잔을 계속 쥐어주는 거예요. 약 70명의 사람한테. 근데 바비글이나 이제 프레드 빅스 이 사람은 이제 서로 이 바비글이 죽어서 들어온 사람이 프레드 빅스지 않습니까? 네.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하고 그레이엄하고는 좀 거리가 가까웠나 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렇게 찻잔을 많이 갖다 줄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것도 심지어 그 작성을 하면서 네. 연구를 하듯이 실험 대상으로 본 거죠. 그렇군요. 아무도 의심을 받지는 않았겠어. 아무한테도 그 커피와 잔이 문제라고는 생각을 안 했나 봐요. 애가 밝은 표정으로 차 한잔 하세요 하고 주는데 이 누가 여기에 독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것이며 그렇죠. 70명의 사람이 아픈데 이게 이 한 사람이 다 저질렀다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법정에서 이런 걸 다 자백을 한 거예요. 내가 탈륨해서 이제는 다 죽였다.
자백을 안 합니다. 아, 자백을 안 해요? 이렇게 네.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레이엄이 법정에서 얘네가 죽거나 고통받은 거는 다 바이러스 때문이야. 바이러스 때문이지 내 책임이 아니야. 그리고 이제 1972년 이제 6월 19일부터 10일간 이제 법정에서 재판이 진행되는데 그레이엄이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니들이 발견한 이 기록은 내가 나중에 쓸 소설의 모티브지 내가 실험을 한 실험 결과물이 아니야라고 이렇게 주장을 계속합니다. 무죄를 계속 주장합니다. 그렇군요. 네. 나 바로 자백했을 것 같았는데 아니네. 네. 실험과 독살에 대해 전면적인 부인. 하지만 이건 수용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이미 뭐 그 자기의 기록지가 이미 너무 명확하니까 뭐 날짜라든지 어느 정도 투여를 했다, 누구에게 줬다 이런 게 너무 명확하니까 이거는 솔직히 벗어날 수 없는 증거가 된 거죠. 그래서 유죄 판결을 받고 네. 바로 수감이 됐겠네요. 네, 수감이 되고 이때 이제 아까 이제 오프닝에 나왔던 티커 포이즈너, 즉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찻잔 독살자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 뭐 다른 독 같은 것도 발견이 됐겠죠, 당연히. 네, 이게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경찰이 딱 닥쳐서 그레이엄의 이제 몸을 수색을 합니다. 그럼 이제 남자의 이제 외투 안감, 요즘에 이제 지갑이나 핸드폰을 많이 넣는 네네. 이 안감에서 탈륨을 딱 쌓아놓은 주머니를 발견합니다. 경찰이 야 너 이거 뭐야?라고 하니까 딱 세 글자로 말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딱 세 글자로 말합니다. 탈출용. 탈출용?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불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자신을 뭐 가두거나 해치려는 사람을 죽이고 탈출을 하기 위해서 탈출용인지 아니면 스스로에 대한 해방, 즉 뭐 자살을 목적으로 둔 탈출용인지 이 부분은 좀 불명확한데 저는 좀 더 후자에 가깝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후자 같네요. 네. 자살을 목적으로 한 거라고 말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 형을 받고 뭐 사형을 받았나요? 이제 뭐 결론적으로 나타날 것 같은데. 네. 종신형을 받습니다. 종신형. 네. 아직 살아 있나요? 살아있지는 않고 이제 이 친구가 1990년 8월 1일 파크허스트 감옥에서 이제 심근경색으로 사망을 합니다. 그렇군요. 혹시 감옥 안에서 독살을 하거나 그런 적은 없는 거예요? 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의견이 매우 불분명해요. 그래요? 제가 참조를 했었던 영상에서도 사고다. 아니야, 자살이다. 아니야, 이거 누가 죽였을 거다.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여기서 좀 재밌는 거를 하나 알려드리니까 재밌는이란 표현보다 좀 아이러니한 것을 또는 잘 표현한 이런 내용이 하나 있는데 이 그레이엄 영을 대상으로 한 영화가 하나 있어요. 블랙 코미디 그래요? 영화인데 네. 심지어 코미디 영화예요? 네. 그래서 영 포이즈너 핸드북이라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어린이라기 아니라 영 독살자의 핸드북이라는 이 영화인데 그 영화의 말미 부분에 그레이엄의 이제 자살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반지 같은 거를 있는데 그 반지에 이제 다이아 같이 얹혀져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열심히 갈아서 자기의 입에 딱 털어넣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저도 그 영화를 정확히 다 끝까지 보지는 못하고 엔딩 장면만은 이제 확실히 봤는데 딱 그렇게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그 사망한 게 90년이면 감옥에서 꽤 오래 지냈네요. 네, 40그러니까 이게 8월 1일 즉 자신의 43번째 그러니까 44번째 생일 1개월 전에 네, 죽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연쇄살인을 저질렀던 사람이다 보니까 감옥 안에서는 거의 교류도 없었고 네. 그리고 이게 독살을 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무서워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무서워하죠. 더군다나 애가 이제 어두우니까 네, 어둡고 이미 뭐 사실은 자기가 취급할 수 있는 이 독이라는 게 이제 손에서 떠나갔잖아요. 실험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뭐 좀 특이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예, 커플 연쇄살인마 이안 브래디를 만나는데 더군 둘 다 나치에 대해서 통하는 부분도 있고 나치에 대해서 흥미가 멘토가 있어서. 히틀러였죠. 네. 그래서 서로 흥미를 공유하기도 하는데 이 이안 브래디 얘도 만만치 않은 좀 연쇄살인마고 범죄자인데 이 브래디조차도 그레이엄한테 다 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브래디도 이 친구랑 거리를 두기 시작하고 결국 그레이엄은 자기가 어렸을 때 살았던 환경과 똑같은 환경, 고독과 이런 혼자 외로움 속에서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이 이안 브레덴 이름은 제가 처음 듣긴 했는데 네. 뭔가 그 영화나 이런 데서 연쇄살인마의 모티브가 된 이름 같긴 하네요. 비슷한 이름의 살인마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안 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저도 좀 이름이 까먹었는데 자기 커플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명이 같이 살인을 하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소개가 되었던 칼라오몰카 네네.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의 유사한 연쇄살인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여기까지가 지금 그레이엄 영 찻잔 독살자의 이야기였습니다. 네. 이제 그레이엄 영에 대해서 아까 분석해보고 해보고 싶은 이야기가 많다고 하셨는데 네, 네.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네. 어떤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으신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름 분석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나름 좀 제가 이제 뭐 심리학이라든지 이런 정신 분석의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보던 좀 그런 책들을 통해서 좀 분석을 해봤는데 첫 번째가 사이코패스, 두 번째가 지배와 통제, 그리고 세 번째가 어긋난 천재라는 측면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사이코패스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죠. 우리가 많이 다뤘던 얘기이기도 해요. 네. 사실은 이제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장님이나 게스트 썰님께서 워낙 많이 언급을 해서 뭐 그 정의보다는 그레이엄의 초점을 맞춰서 분석을 했는데 대표적으로 공감 능력 결여, 뭐 타인에게 보내는 냉소, 나르시스트, 자기 만족, 양심 결여, 극단적 이기주의 또는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 좀 밑줄을 긋고 싶은데 정직한 척 보이게 하는 교활한 능력. 이런 키워드로 좀 분석을 해볼 때 그레이엄이 상당히 해당이 된다고 좀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레이엄을 보면서도 이건 좀 전형적인 사이코패스 특성을 가지고 네. 있는데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친구가 이제 그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에도 유사한 검사 결과가 나오지만 초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애가 좀 이 정도면은 치유를 하고 충분히 계도가 될 거야라는 판단에서 이제 머무르게 된 거죠. 아무래도 이 사이코패스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지금보다는 좀 덜 정립돼 있었을 테니까. 그렇군요. 네. 그리고 덧붙이면 이제 야오야오라는 중국 심리학자가 쓴 왜 나는 나를 아프게 하는가의 책에서 이 연쇄 살인마를 좀 다루는 챕터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네 가지 측면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세 가지로 그레이엄 영을 좀 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 그리고 이제 보상을 받거나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타인을 조종하고 기만했다. 그렇죠. 주변의 동료, 심지어 가족들이 자신의 실험의 소재였으니까 네. 그런 이런 거. 그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말솜씨가 뛰어나고 이 친구가 매력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대체적으로 좋은 첫인상을 남겨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통해서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명확하게 얻어낼 때 활용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분노가 조절되지 않거나 그런 범죄는 확실히 차이가 네. 나요. 그럼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뭐 예상을 하셨겠지만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조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까 법정에서 계속 무죄를 주장했듯이 오히려 이런 식으로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뒷부분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형이 결정되고 나서. 형이 결정되고 나서 돌이킬 수 없으니까 마음만 먹으면 다 죽일 수 있었어. 그렇지만 내가 살려준 거야. 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을 봤을 때 뭐 후회를 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죠. 그러네요. 그레이엄 영 입장에서 보면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네. 실은 그레이엄 영이 마음 먹었으면 다 죽일 수 있긴 네, 했네요. 맞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가 이제 사이코패스의 특성을 다 드러냈다라는 부분이고, 그럼 두 번째가 뭐였죠? 지배와 통제? 네, 지배와 통제인데 저는 이제 한 가지를 더 붙여서 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사디즘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뭐 지배와 통제는 마츠나가 후토시 얘기를 할 때 너무 정확하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근데 이제 그레이엄은 조금 다른 의미의 지배와 통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사디즘이라는 건 역시 성적인 것을 키워드로 하는 연쇄살인마들에서 많이 보이는 증상이잖아요. 네네. 네, 사디즘도 조금 다르게 이제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히려 여기서 지금 그레이엄 영이 보여준 사디즘은 오히려 지금 제인 토팽의 사디즘하고 비슷한 매우 유사합니다. 부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다른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가학적인 그리고 네. 가학성의 상대가 고통받는 순간을 즐기는 건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만 네. 확실한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성적 동기와는 좀 다른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좀 들긴 네.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배와 통제라는 것은 사실은 자신의 힘을 드러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를
이제 지배하고 완전히 이제 굴종하는 상태를 만들려는 욕망 자체가 사실은 지배와 통제인데 그레이엄의 경우에는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특정한 이제 대상을 지배하기보다는 이제 그가 히틀러의 좀 잘못된 권력을 동경을 했듯이 자기가 주변의 환경에 대해서 통제력을 하고 이 사람을 죽였다가 살렸다, 아프게 했다, 살렸다 이런 것을 통제력을 발휘함으로써 스스로에 대한 그런 지배에 대한 갈망을 좀 충족시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배 아까 보면 탈륨에 대해서 지식을 막 자랑하는 것도 네. 어떻게 보면 한편에 지식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 그러면서도 이게 일종의 지배욕의 연장선상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 네. 말을 듣고 보니까 그렇군요. 네. 이게 뭔가 실험 그리고 연구 이런 식으로 사람을 보는 것부터 그게 또 지배와 통제의 대상이 된다는 것까지 참 흥미로운 부분이 있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신장애 진단과 통계 편람에서 사디즘을 좀 두 가지로 분석을 하던데 이중 가학성 인격 장애로 이쪽에 많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 가학성 인격 장애. 네. 이게 처음 나온 말이네요. 네. 이게 이제 뭐냐면은 타인의 심리적 또는 육체적 고통에서 기쁨을 얻거나 쾌락을 느끼는 증상. 그러니까 성적인 부분과는 조금 다른 의미인 거죠. 네. 그래서 이 그레이엄이 이러한 범주 속에서 통제, 권력, 지배 그리고 실험을 연결시켜서 통제와 지배를 하고 사디즘에 대한 만족을 느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디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네. 내가 사람을 때리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사디즘이 없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는데 네네. 이건 이 사람이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네. 의외로 이제 사람들한테 송곳 같은 말을 던지면서 쾌감을 얻는 네. 그거를 또 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아무튼 그러면 세 번째로 넘어갑시다. 세 번째 키워드가 뭐죠? 어긋난 천재. 매드 사이언티스트인가요? 네, 좀 이제 그런 쪽에 맞춰서 좀 분석을 해봤어요. 사실은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말이 이 세 번째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느끼셨겠지만 천재라는 이름을 쓰기에는 좀 거부감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좀 써주기 싫고, 범죄자지 무슨 천재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제가 봤었던 유튜브 영상들에서 인터뷰어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레이엄이 충분히 화학적 천재가 될 자질이 충분했다. 그렇죠. 예. 이 친구가 화학에 제대로 몰두했으면 얘는 진짜 아마도 이끌어가는 화학자가 됐을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화학계의 리더가 될 수 있었던 네. 뭐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네. 근데 정작 이제 그가 선택한 게 아셨겠지만 정반대의 길을 선택하고 맙니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보상을 너무 빨리 바라면 그 길을 가기가 힘들어요. 이게 살인이라는 거는 내가 목표를 세우고 그 살인으로서의 얻는 쾌감을 바로 얻을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내 독약이 바로. 근데 내가 무언가를 개발하고 연구를 해서 결과물을 얻는 건 보상이 나중에 와요. 나중에 오고 올지 않을지도 모르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온라인 게임에 빠지는 그렇죠. 바로바로 보상이 예, 레벨업을 바로바로. 할 수 있으니까. 보상 시스템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보상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삐뚤어진 데다가 자기의 천재성을 바로바로 이렇게 사람들의 고통으로서 보상을 받으니까 네. 그러면서 그게 또 강화된 굉장히 안 좋은 결과물이 되는 거죠. 그 말씀을 드리니까 좀 저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맞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실험을 계속해서 결과를 내기보다는 이 인체에 대한 자신의 주변 사람에 대한 실험은 바로바로 결과물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아프다 안 아프다 뭐 더 아프다 더 안 아프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쪽도 좀 충분히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면 지금 오설록수님께서 애착에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 적어놓으셨는데 네. 혹시 이 애착은 어떤 식으로 지금 이 그레이엄 영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레이엄의 환경 때문에 사실 애착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애착이 이제 심리학적 용어로 생후 1년에서 2년 이내에 이제 자신을 돌보는 양육자와 형성하는 상호 관계 그리고 감정적인 유대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보통은 어머니가 많이 양육자에 해당이 되기도 하지만 뭐 상황에 따라서는 이게 좀 변동될 수도 있는 그렇죠. 거죠. 예. 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이 생애 초기에 애착이 형성되고 어떻게 형성되느냐가 아이를 성장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많이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뭐 기질 아이가 본래 갖고 태어난 기질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양육자가 이것을 통제를 하고 잘 성장을 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애착의 이제 조건으로 뭐 양육자, 기질, 주변의 도움 이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
그레이엄의 환경을 우리가 지금까지 봤을 때에는 이 세 가지의 도움 어떤 것도 받지 못했지 않았나. 그렇죠. 성장 과정에 문제가 있다라는 네. 얘기를 하는 거죠. 좋습니다. 아까 또 오늘 처음 듣는 이름들이 몇 개 있었는데 확실히 이 게스트설과 할 때랑은 또 다른 또 네. 사람 이름들이 나오는. 아까 또 저는 개인적으로 야오야오라면서 이게 야오야오요. 본명인가 순간 생각을 했었어요. 또 그분도 오늘 처음 나온 또 이름이 저도 몰랐었던 네. 분이거든요. 야오야오가 이제 중국 쪽의 심리학자고 우리나라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왜 나는 나를 아프게 하는가, 왜 내가 나를 아프게 하는가, 왜 내가 나를 아프게 하는가. 그 책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좀 그냥 간단하게 심리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연관시켜서 얘기가 하나 생각이 나는 게 야오야오가 이 우울증과 강박증에 대해서 좀 재밌는 비유를 합니다. 네. 네,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다. 근데 인격 장애나 이 우울증과 강박증은 죄송합니다. 우울증과 강박증은 마음의 감기다. 네네. 네, 다만 인격 장애는 마음의 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야오야오는 주변에 우울증을 가진 사람이 없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저는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전 개인적으로 우울증이 그렇게 가볍게 말할 만한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다만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마 좀 뒤에 초점을 많이 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보다는 뒤에. 그러니까 즉 인격 장애라는 게 긴 잠복기랑 변화기가 있고 암처럼 하루 이틀 사이에 발병되는 게 아니고 또 이걸 치유하는 게 매우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얘기하고자 좀 비유를 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지금 야오야오도 오늘 재밌게 잘 들었고. 네. 그럼 마지막으로 마무리 정리해 주시고 싶으신 말 있으신가요? 그레이엄 영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사회와 환경이 그리고 아까 뭐 정부도 사실은 그 사람을 화학적인 전문가 진짜 진정한 천재로 만드는데 사실 도와주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레이엄조차도 자신의 그런 능력과 헌신을 좋은 데 활용한 게 아니라 3명을 독살하고 70명을 실험하는 데 썼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레이엄이라는 사람이 인간의 삶에 저는 가치를 두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희생자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의 인물 누구도 좀 존중을 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자기조차도 만약에 자살이 맞다면 네. 아까 뭐 그 영화 같은 결말이겠네요. 네. 그 자살이 이게 자살이 맞다면 그리고 또 어렸을 때 자신한테도 실험을 했었으니까 그렇죠. 네. 자신의 삶조차도 그러니까 하나의 인간의 삶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실험으로 여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한 발짝 떨어져서 인간을 바라봤던 것 같긴 해요. 네. 확실히. 뭐 좋게 좀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지금 사회와 환경은 그를 화학적 전문가와 천재로 만들게 도와주지 않았고 그리고 그리엄 역시도 그의 헌신과 재능을 적어도 3명을 독살하는 데 사용하게 말았습니다라고 이제 오슬록스님이 정리를 해주신 네. 그 부분이 있네요. 참 인상적인 범죄잖아요. 그래서 네 말씀. 네네. 네, 좀 마무리 지을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네네. 저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같이 생각해볼 만한 문제라고 했었던 게 이제 이 부분인데 이 친구가 천재적인 재능 그리고 악의 또는 살의라는 갈림길에 섰잖아요. 네. 근데 그 길을 선택한 게 과연 그게 그레이엄 영 그 자신의 문제였는지 아니면 아까 정신병원이라든지 그런 어떤 작업 환경이 선택된 것처럼 충분히 그를 바꿀 수 있었는데 주변 사람과 그레이엄 자신이 하지 못한 건지 좀 이런 사회적인 구조적인 측면을 좀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인 것 같아서 좀 이 부분을 같이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네네. 좋은 결말이고 그 다음 주 예고는 없죠 아직은? 네, 다음 주 예고는 제가 이게 뭐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네. 이게 처음 준비하는 거라서 사실은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게 그럼요. 어느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될지도 사실은 어려웠고 또 도입부에 제가 얘기를 했지만 워낙 이 두 분께서 좀 파트너십을 발휘해서 잘 열심히 해오셨는데 이
만족을 시킬 수 있을까라는 게 아니에요. 만족 어차피 못 드리고 뭘 어떻게 해도 욕먹어. 어떻게도 욕먹지만 그래도 최소한 정말 노력 많이 했습니다. 지금 모스쿨록스님이 대본을 A4용지 6장으로 써왔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즉흥적으로 하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서 저는 대본을 그 자리에서 보면서 방송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할지 그 얘기에 대한 판을 깔아주는 정도로 해서 하는데 정말로 처음 하는 것 같지 않게 정말 잘 해주시고 팬들도 아마 그 노력과 지금 지식에 대해서 충분히 감탄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탄을 하지만 뭐 제가 이제 댓글도 보는데 저보다 뛰어난 사람은 무궁무진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저도 충분히 피드백이 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어떤 의견이든. 네. 뭐 응원의 글이 몇 개 정도 달리면 다음 편에 또 하실 겁니까? 뭐 응원의 글은 하나만 있어도 합니다. 하나만 있어도? 네. 여기서 하기 싫으면 몇천 개라고 그러고 하고 싶으면 한 개 이렇게 하는데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저희 방송은 여기까지고 저희 방송 유튜브로 영상과 함께 올라가고 있고 팟캐스트로 들어주시는 분들도 감사합니다. 저희 방송 뭐 제보나 아니면 이런 대본 작업 도와주고 싶으시거나 뭐 다양한 피드백을 주고 싶으신 분들은 제 개인 메일로 주셔도 됩니다. gagblck@naver.com 개그블랙이에요. 아니면 네이버 카페 유튜브에서 LBC 방송국을 검색하세요. 네, 그럼 지금까지 철철교였습니다. 네, 게스트 오설록수였습니다. 패널이죠. 패널입니까? 네.